질문하실 내용들은 채팅에 써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앞부분에 질문이라고 표시를 꼭 넣어주시면 그게 질문인지 개인적인 얘기인지 혼자 그냥 아하 뭐 이런 호응인지 구분할 수 있고요. 2시간을 진행하지 않고 오늘은 1시간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시간에 맞게끔 일단 진행을 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더 많고 답변이 좀 길어지면 시간은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토미의 비즈 콘서트 시간입니다. 자, 질문하실 내용 올려주시면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동훈군이 올려놓은 내용 토대로 11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다시 챗으로 클릭해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스타트업을 할 계획이 있거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2번. 동훈군 말고는 또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나 스타트업 할 계획이다. 2번. 오케이. 재우군하고 동훈군. 예. 아무래도 OJT의 뜻이 뭔가요? 동훈군. 재우군. OJT가 뜻이 뭔가요? 자, 여러분들 구글 검색 찾아놓고 동시에 진행을 하세요. 직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종업원의 훈련 방식. 모든 관리자는 단지 업무 수행의 지휘 감독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의 능력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는 교육자이기도 하다는 발상에 의한 것이다. 네이버 왈은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교육 훈련 방법이다. 핵심을 얘기를 하라면 그거겠네요. 직원에 대한 교육이다. 위키피디아의 왈. 직무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이다. 보통 우리가 OJT라고 얘기하면요, 해당 업무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교육을 말하죠.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사수, 부사수 이런 직속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관이라는 게 팀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도제 방식 같은 형태? 도제라는 방식은 이런 멘토링도 해당이 되는데요. 1대1로 교육을 하는 방식을 보통 도제라고 부르죠. 해당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방법들인데 이 OJT에 대한 부분은 명칭을 그렇게 붙이냐 안 붙이냐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뭐 군 기관이든 인류 역사상 늘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뭘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그 역할을 알려주는 게 OJT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요, 환경이 달라지면 능력이 달라져요. 동일한 사람인데 장교로 간 경우와 일반 병사로 간 경우랑 하사관으로 간 경우는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는 정규 사관학교 출신이냐, 아니면 학사장교 출신이냐, ROTC냐, 아니면 3사관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장교들 중에서도 또 달라져요. 육군이냐, 공군이냐, 해군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기질들이. OJT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느 군을 간다 손 치더라도 장교 중에서도 병사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질이. 병사들 중에서도 장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병사는 병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지 장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장교가 병사처럼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대부분은 돌아가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병사로서 가는 것과 장교로 갔을 때의 그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거나 역할이 달라지거나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거기에 투자되는 돈과 관계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장교 한 명을 길러내는데 일반 병사를 길러내는 거에 비해서 몇십 배 이상 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장교 출신인데 그때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나는 장교를 길러내는 것과 병사를 길러내는 것이 금액 차이가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를 난 잘 이해 못하겠다. 숫자 4번. 다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그 훈련 과정을 들어가면요, 일단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교관들의 수준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배급 지불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교육기관을 마치고 나면 레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들어온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공수부대 같은 경우도 하사관으로 되게 많이 가시는데, 저는 남자 여자 간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군에서 일을 하거나 임무를 맡는데 크게 차이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남자들 중에서도 군대를 안 가거나 피하는 분들은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여군들보다도. 어쨌든 교육기관 자체에서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끔 만드는 거는, 그거는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자질도 관계가 있겠지만 교육기관에서 시키는 교육훈련 내용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OJT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 직원이, 회사에 들어온 직원이 누가 되더라도 OJT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굉장히 확실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 수준을 굉장히 많이 그레이드업 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피교육생과 교육하는 사람은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본인이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러면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대장을 해라. 그럼 내가 멘토링을 해주겠다. 이제 이 방식이 돼서 항상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리드하는 입장하고 리드 당하는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동훈이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토미님 회사에서는 OJT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맞죠? 어떻게 하면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느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개개인의 신입 직원들을 전부 다 리더화 시키는 걸 기본으로 해요. 리더를 돌린다고요. 모든 신입사원들을 불나방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재밌어서 몰입을 해서, 군대도 아닌데, 군조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조직처럼 집단 책임을 묻고 동기를 챙기는 형태, 그 다음 본인들끼리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도 서로 모여가지고 바깥에서 모여서 다음날 진행할 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게 분위기가 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얘기만 정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직원들한테 리더가 되게끔 해주는 순서를 돌려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IT 회사니까 IT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 영업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 영업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프로덕트를 그 회사에 프로모션 하러 들어가는 팀을 나눠요. 이제 공자와 방자를 나누는 겁니다. 공격팀하고 방어팀을. 그러니까 공격팀은 우리 회사가 되는 거죠. 영업을 하러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그 팀을 만들어 갖고 우리 회사 제품을 미팅 시간이 실제 주어지는 30분 동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이유, 다른 회사 제품과 우리 회사 제품이 유별나게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건지, 그 다음 우리가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지, 가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상대방 회사 측에 대한 설득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방어팀에서는 뭐를 하냐면, 똑같은 직원이에요. 신입 직원인데 팀을 나눈 거거든요. 똑같은 방어팀에서는 삼성 측이 되는 거예요. 구매 담당자가 돼서 우리 회사에서 들어오는 영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 제품은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제품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회사랑 비해서 뒤처진다, 이런 거는 시장의 가격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 이런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을 방어적 차원에서 설전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30분 동안 설전을 벌이게 해요. 준비가 끝났으면 설전을 양쪽에서 벌일 거 아닙니까? 설득하고 방어하고를. 그럼 그거를 다 지켜봐요. 그 신입 직원들이 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본인들끼리. 저도 물론 평가를 하지만 저는 처음에 평가를 하질 않아요. 직원들끼리 평가를 해요. 일단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어자 측에서는 공자 측의 문제를 집어내는 거예요. 공자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허점이 있었다, 논리적 허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집어내고, 방어자 측에서는, 상대방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공격 측이 이런 결함을 갖고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내용을 뽑아내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본 옵저버들도 다 찾아내요. 그거를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못한 거라든지 현실상에서 좀 벗어나는 논리를 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역할을 바꿔요. 다시. 이해되시나요? 공자와 방자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공격을 할 때
허점이나 논리적인 부분들을 다 양측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역할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젠 머리를 더 굴리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있던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방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레이드업이 한 단계가 확 올라가 버려요. 당사자가 실제 30분간 설정 버리고 나면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집니다. 팀으로 하는데도, 팀끼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기가 돼요, 얼굴들이. 그거를 하고 3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공방전을 또 벌여요. 그리고 옵저버로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공방전을 또 들어가서 또 공방전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거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스킬이 양쪽에 공자 방자 측에 대한 스킬이 다 쌓여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얼마나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게 될지, 이런 거를 업체별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삼성을 했으면 이번엔 LG 쪽으로, 그 다음 이쪽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물류 유통에 대한 회사를 들어갔다면 다음번엔 IT 개발 회사로, 솔루션 회사로, 이런 식으로 실제 업체의 성격에 맞춰서 그 영업 담당자가 해야 되는 멘트랑 그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네거티브하게 말해야 되거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들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며칠을 하면요, 말 진짜 잘합니다. 다들 떠듬떠듬 거린다 이런 것도 없고요, 말을 느리게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매너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게끔 돼요. 근데 이 공방자전을 해서 상금을 제가 걸어요. 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팀한테 현금으로 제가 10만원을 그날 겁니다. 그날은 딱 끝나면 그 10만원을 어느 팀인가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1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회식을 하면 느낌이 달라요. 먹은 사람 입장도 다르고 그걸 따지 못한 팀들도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과가 끝나면은 나가가지고 작전을 따로 세워요. 본인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다음날에 공방자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동기부여 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팀장도 계속 돌려요. 팀장을 한 사람이 계속 팀장을 맡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팀장을 바꿔가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리더십도 서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되면은 성적을 매겨요. 서로들 간에 본인과 다른 직원 중에 내가 팀장으로서 팀원을 뽑아야 된다면은 누구랑 같이 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뽑아요. 리크루트를 하는 거를 또 시켜요. 그러면 본인들이 팀장 입장에서 같은 동료 직원들인데도 불구하고 팀원을 고르는 시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은연중에 리더십이 발동이 안 되면 안 되게끔 계속 만드는 거죠. 지금 말한 그 내용으로 가면요, 동기부여가 돼요. 이거는 한국에서 회사에 있을 때부터 늘 해오던 방법인데, 동기부여라는 거 그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거기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저희는 하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동기부여가 다 돼요. 되게 몰입감 있게 하고요. 본인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끝나는데 동기들끼리 나가갖고 팀으로 나가서 따로 만나가지고 저녁에 11시까지 모여서 작전을 짜겠습니까? 다른 팀한테 노출되지 않게 가가지고 본인들끼리 몰입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그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되게 많은 기법을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정리를 일단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십을 공유하게끔, 그리고 본인이 리더로서 팀원을 이끌어야 되는 위치로 놓이게끔 자동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하고, 스스로 동기부여 되게끔 해주는 부분이 재미를 느끼게끔 해서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으로 돼야 된다. 리더라는 부분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 역할까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OJT 기간 동안에 팀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리크루트하는 부분에 대한 시각까지도 계속 갖게끔 한다는 거죠.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그거를 역할을 교대해 가면서 그거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음번에도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한 번에 이 얘기를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개발자와 담배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일 거였는데, 이거는 뭐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담배를 처음부터 폈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스스로 엔돌핀이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술도 지금은 거의 안 마셔요. 예전에 물론 각혈하면서 마셨던 시절이 있긴 했는데,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엔돌핀을 돌게 하는 음악을, 반복되는 음악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이 잘 때까지 저는 커피 같은 걸 많이 마신다 그래서 각성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이 더 잘 된다, 이런 건 저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마 담배가 끊지 못한다는 거는 중독성 관련된 부분하고 니코틴 관계랑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의존하는 거 말고, 왜냐면 이게 오래 시간이 흘러가면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중독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금단 현상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담배를 통한 고통 해소 이런 방식은 권하지 않고요. 제가 쓰는 방식은 정신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작업할 때 많이 들었던 게, 보아의 노래 중에 초기 버전들 들으면은 그런 음악들이,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 그 똑같은 상태에 엔돌핀을 돌게 해줘요. 저는 그래, 제 경험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같은 효과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아침에 그 음악을 들었을 때랑 저녁에 들었을 때랑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엔돌핀이 돌아서 열심히 했던 그 순간이 그 음악을 들으면 그게 다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입으로 바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레벨대에 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부분에 술이나 뭐 담배를 통한 거보다 음악을 통한 부분이 굉장히 집중성이 높다라는 거. 가능하면 담배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지 않는 게 좋다. 개발 경력 한 30년, 37, 8년 정도 중에 가장 뇌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너무 잘 돌아간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40대 초반이에요. 41세, 2세, 3세 그 정도까지가 뇌가 가장 입체적으로 잘 돌아갈 때였거든요. 담배를 못 끊으시면 그것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기간이. 가능하면 담배를 빨리 끊으시는 게 좋아요. 발기부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성인병도 굉장히 빨리 옵니다. 예, 짧게 언급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언급했네요. 소수 게임 개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창업과 또 직결되는 내용이라 언급을 좀 해보면,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1인 스타트업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어요. 근데 게임 분야라는 거는 1인 스타트업이 가능하냐면 가능해요. 업종마다 혼자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그랬는데, 분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한 명 두면은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직원 한 명 두면은 그때부터는 까지고, 직원을 안 두면 그때까지 돈이 벌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디 개발자로 이제 1인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이 평생 1인 개발자로 갈 거 아니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20대 초반에 개발을 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오는 돈이 한 300만 원이면 작은 금액 아니죠. 30대 가서도 계속 1인으로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조직화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경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생활할 만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는 생계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그 뒤에 있는 얘기 중에 애니메이션 관련된 직업 질문이 있었죠. 그 얘기랑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촌 동생이 랄프 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에, 우리나라의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이전에는 그 세계적인 디즈니라든지 뭐 워너브로더스라든지 이런 커다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들의 하청 업체가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 많이 그런 걸 했거든요. 그때 손으로 그리는 아티스트였어요. 애니메이터였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는 디지털화 될 거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는 그림보다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하는 걸로 공부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사촌 동생이 그랬어요. 나는 지금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고, 그 당시로 한 400만 원 정도씩 벌었어요. 밤샘 작업하면서.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던 거죠. 합치면 더 큰 돈이니까. 그리고 손맛이 좋다. 그러니까 난 컴퓨터는 하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 애니메이터는 해요.
그 아이가 애니메이터는 하는데 나이는 지금 50세가 넘었죠. 지금 날밤 새고 작업을 하는데 오다는 거의 없어요. 생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나이가 됐을 때 돈이 들어오는 그 액수랑 나이 들었을 때 돈이 들어온 액수가 이제는 더 보장되기가 어려운 시절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킬을 높여야 되고요. 팀 작업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주신 분 입장에서 20년 뒤에도 인디 개발자로 혼자 개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인디 개발자로 지금 소수로 시작한다는 거는 지금 돈이 없을 때 본인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개발을 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습작 형태라든지 실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부족한 경우에 시작하기에는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상시화 돼가지고 10년 뒤에도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직화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예. 유니티로 게임 말고 어떤 분야로 개발 가능한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델파이 멘토링도 지금 하는데요. 말이 멘토링이지 들어오신 분들이 연세가 비슷비슷하고 실력도 되게 출중해서 다 멘토링 그룹을 시켜야 될 만큼 굉장히 좋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오늘이었군요. 오늘? 제가 시차가 저는 12시간 차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인데 저는 어제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얘기를 나눈 게 이제 그 VR, AR, MR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비스에 델파이도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도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는데요. 유니티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비포리아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MR도 VR도 AR까지도 들어가는 솔루션들이 연계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게임 종류 말고요.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도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교육 시장도 굉장히 커요. 어제 얘기 나눌 때 얘기대로라면 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VR은 그렇게 적합한 분야는 아니거든요. 대중화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한계치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정화된 시장으로 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5년 내지 10년은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모바일 게임과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인기 등의 현황 및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 이것도 위에서 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은 기간이 고려돼야 돼요. 계속 모바일만 개발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컴퓨터에 대한 게임 쪽만 개발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걸 몇 년 기간을 중심으로 뒀을 때의 이야기인지가 구분돼야 되거든요. 이 질문하신 분은 그 고려하고 질문하신 건가요? 예. 조군 질문에 이게 기간을 고려하고 질문한 건 아니죠. 예. 가능하면 다 하면 좋다. 어차피 게임 쪽 개발 분야로 간다면 다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게임 쪽 개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손을 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앱 개발을 하면은 시너지가 나오고요. 웹 개발을 하면 또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에 게임 관련된 부분까지 하면 더 캐퍼시티가 넓어지거든요. 능력이. 그런 방식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단지 뭐 모바일 게임이 좋다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 대세다 이런 건 큰 의미 없고요. 앞으로도 시대가 변화해 가도요. 모바일 게임과 컴퓨터 게임은 고르게 성장을 해나갈 겁니다. 과거 한 8년 사이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거는 게임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이유는 8년 이전에는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거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대세화되고 그게 PC 시장을 넘어가면서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모바일 폰 자체도 확대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체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모바일이 좋냐 컴퓨터 게임이 비전이 있냐라는 논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는 게 좋다. 앞으로 VR, AR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 같으신가요? 한데 여기에 MR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세 가지가 다 시장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커질 거라고는 봐요. 당장은 아닙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을 제공해주는 곳들이 전국에 중국에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이제 오픈 시작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는. 장비 가격이 일단은 좀 비싸고요.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좀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직은 멀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있잖아요. 나이대가. 그 세대가 그 환경에 좀 더 익숙해져서 그런 부분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장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장치 개발 회사들이 그런 멀미에 관련된 인지 부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결해주는 장치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부분이 좀 발전했을 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적으로 그거를 좀 더 인지 부조화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스킬이 늘어났을 때, 이런 부분이 맞물렸을 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로는 산업 현장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AR 환경 쪽으로나 MR 환경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작년까지 했던 프로젝트 스마트 팩토리가 바로 이걸 다 이용하는 거. 저는 세 가지를 다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쪽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돈벌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규모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같은 사업 있죠. 치킨이라든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시장 규모랑 다르게 저 분야는 뛰어들면 돈이 된다는 거죠. 개발 분야 쪽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면 괜찮다. 유니티 관련 쪽 게임 멘토링 할 때도 프로젝트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VR, MR, AR 이런 걸 지금 집어넣고 하는 걸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AR, VR이 혼합된 MR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이해가 정확히 되지 않아요 하는데, 이거 질문 올리신 분은 지난번에 비즈 콘서트를 들어보신 분인가요? 아, 처음이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영상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링크를 한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링크를 찾아봐 드릴게요. 또 예, 지난번에 한 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요거거든요. 예,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네. 애니메이션 관련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히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을 얻어도 한 달에 100만원 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400만원까지 벌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들어가서 작화하는 분들이나 그림 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만원 수준은 아니고요. 노가다 하면은 한 250 이상은 벌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몇백 장을 그려내도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만들지 않는 건가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노조 같은 거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만드는 건 자유인데요,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들이거든요. 이게 다 건별로다가 받는 거라, 본인들이 노조가 힘이 있으려면은 그거잖아요. 회사 측을 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 구조가 오다를 받는 입장에서 경쟁이 워낙 치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경쟁이거든요. 일종의 오다를 주는 공급자 측에서 시장 논리상 그 가격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낮춰진 거거든요. 그것도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가격을 더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찍히는 거라 굳이 그 사람들한테 오다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측에서. 직원도 아니잖아요. 내 회사 직원이 아닌데 저 사람 저런 짓을 했어? 그럼 주지 말아야지. 그럼 끝인 거죠. 그 사람은 이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직원이면서 부당한 어떤 불리한 조건을 많이 받았다, 그런 경우는 의미가 있겠죠. 블렌더 같은 경우 이제 마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 특수효과라든지 게임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블렌더 이용해서요, 파이썬을 이용하면 스크립트화 시켜가지고 자동화 시킬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자동화 시킬 수가 있고요, 캐릭터도 자동화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애니메이션을 하는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라도 스크립트를 배워서 꼭 그걸 자동화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해라. 그럼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디지털과 요즘에 디자인 쪽하고 프로그램 쪽을 구분을
예전엔 했었는데요. 지금은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프로그래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프론트 단의 디자인도 같이 하고요. 프론트 단을 했던 분들도 개발 쪽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딱 나누지 마세요.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도 스크립터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아연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크립트 공부를 같이 하셔라. 스크립트 하시나요? 프로그램 쪽으로? 그럼 공부 한번 해보세요. 블렌더에 파이썬 갖고 하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안 해보셨는데 하고 싶으면 팀을 만드세요. 제가 멘토링을 해줄게요. 근데 이제 멘토링에 대한 얘기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가르쳐준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면는 게 좋은지에 대한 길 안내를 제가 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교습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장하시면 실력이 늘어요. 한 15명 정도 확보하시면요. 거기서 계속 이제 팀을 만들어 분화시키면 본인은 거기를 리드하면서 확실히 실력이 늘게 됩니다. 자바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요 얘기는 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안드로이드 쪽에 자바가 구글이 밀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 안드로이드에 자바가 계속 사용될 것이냐 여기랑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자바가 완전한 오픈소스로 라이센스 프리된 조건이 아니죠. 알고 계신가요? 현재 회사 측에서는 구글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 다른 언어 기반으로 바꾸는 거를 고려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얘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스위프트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스위프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iOS 쪽하고 통일화가 이루어지는 거라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양쪽 진영에서 다 매력이 있는 겁니다. 예, 뭐 코틀린으로 뭐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고요. 근데 스위프트로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 iOS 쪽 개발자들한테도 유리하고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라 애플 쪽에서는 아마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아마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부적 이야기라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시장 형태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좀 미흡하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면 올려주세요. 10시는 됐는데 우리가 시작한 게 좀 늦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됩니다. 구글 오라클 소송 관련돼서 코틀린을 쓰면서 느낀 게 자바 리소스를 엄청 쓴다는 건데요. 코틀린의 경우 기본 자료형 조차도 자바의 리소스를 가져다 씁니다.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액션이 나오긴 어려운데 회사들이 차세대에 뭔가 내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안성을 유지하거든요. 오브젝티브 C를 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스위프트 나오기 이전에도 애플 측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개 안 하려고 계속 보완화 시켰거든요. 대비화 시켰는데 흘러드는 소문들은 있죠. 그렇게 한다더라 라는 소문들은 계속 있는데 어느 순간에 2차 세계대전 때나 아니면 1950년대 전장이 있었을 때처럼 상륙작전 벌일 때 이렇게 여러 개 말을 흘려가지고 공격 지역을 교란시키는 것처럼 의도든 의도가 없었든 그런 형태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코틀린 얘기도 있고 스위프트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VFX 관련해서 영화 CG 분야에서도 일해보고 싶은데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외 영화계에서 CG 시장은 어떤가요? 쓰는 프로그램은 마야 말고 어떤 3D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유학을 많이 권해주는데요. 조카가 지금 LA에서 할리우드 쪽 특수효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1년 전에 미국으로 갔어요. 저기 한국예술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거기랑 동국대학교도 붙고 그랬는데 두 군데 다 안 가고 홍콩대학으로 갔어요. 거기서 특수효과 쪽 공부한다고. 근데 거기 갔는데 한 반학기 정도 공부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미국을 다시 갔어요. 미국에 가서 LA에 있는 게임 쪽 기획, 그 다음에 특수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고 LA도 있고 한데 거기에 1년 반 코스인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 가시면 교육기관 중에 취업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리드하고 있는
강사들이 실제 현업에서 있는 분들이 와서 하거나 있었던 분들이 쉬면서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웃을 거기서 많이 해가요. 국내로 다시 올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서 몇 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카웃대에서 들어오는 방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대학 아니에요. 대학 아니고 기관이 그 교육센터예요. 돈 내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교육 받으러 한 4개월 정도 미리 가서 언어교육 받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들어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기 전에 취업돼요. 그게 워낙 그 3D 업종이라서요. 미국 측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유학원이 돈 갖고 들어와서 좋아. 교육사업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돼서 좋아.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돈 써가면서 와서 일해주니 좋아.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끼리 합쳐가지고 나가시면 좋아요. 생활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 3분이나 4분 정도 준비해서 같이 나가세요. 아파트 같은 거 임대 하나 해가지고 쉐어해서 쓰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음식해서 만들어 먹고 그러면 확실히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들도 서로 다른 거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내용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 좀 문제 생기면 끌어당겨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는 날이 올 것 같냐.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을 짠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 10년 전만 해도 과연 그렇게 되기가 쉬울까? 라는 의문은 있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더 잘한다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문선님이 말한 거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아마 문선님도 얘기한 게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의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보다 더 짤 수 있겠냐라는 의미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최적화된 구조로 AI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환경 자체에 대한 것이 거기에 맞춰져 나갈 수도 있어요. 양쪽에서 다 그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창의적하고 독창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전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공지능은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이지 않다. 근데 사람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요? 정말로? 제육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라고 얘기할 때 제오건이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제오건이 그림 잘 그려요? 제오건이 말을 굉장히 잘합니까? 작가 수준으로 글을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인공지능은 다르다고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주는 그 회사들은 되게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 자체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창의적 활동을 한다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발전을 하면 지금도 이미 그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창의적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 선을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AI가 실제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요, 이게 사람이 그렸나 아닌가를 구분하기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걸 누가 평가하냐 이거죠. 사람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그림은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창의적이다 라고 한 그림들 중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개념이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인간의 창의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오건이 그걸 만들었다고 치면 인류 중에 제오건이 그거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근데 AI는 전체 AI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기 뭐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사실 AI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개인이 만드는 그런 수준 말고 뭐 큰 회사들이요. IBM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 수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 AI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건 제약적이고. 그렇죠. 그런 거는 선혜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준영님 말씀대로 그렇기도 하고요. 200년이라고 말하는데 전 200년까지 가지 않는다고 봐요. 10년 이내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10년이냐 아니냐 200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자동화나 IoT랑 연결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만들어 놨느냐의 그 인프라에 따라 갖고 AI가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AI한테는 그게 인프라인 거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옷까지도 IoT에 연결되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AI가 써먹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AI는 해킹 능력도 사람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AI가 못 다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0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왜 AI 로봇이 그런 거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 나를 죽이지 않을 거냐, 인간을 죽이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너는 내가 특별히 봐줘갖고 동물원에 두고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AI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연출을 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거 일부러 좀 주목을 받고 싶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로봇에 대한 3원칙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죠.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악용의 문제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면 컨트롤이 안 되는 단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AI들끼리인데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프로토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식기호나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걸 정의 내리고 걔네들을 통해 갖고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꺼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엑스마키나 이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15년 전쯤인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제가 제목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AI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AI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을 보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프로토콜을 만들어 갖고 언어를 만든 거죠. 자기들끼리 요 내용은 요걸 말하는 거다라고 그런 언어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대화를 오고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공지능이 창의적이냐면은 창의적이죠. 그걸 이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하고 구분하잖아요. 머신러닝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해놓은 게 이게 머신러닝 개념이거든요. 이런 도출이 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사실 컨트롤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머신러닝이라면 그걸 딥러닝의 경우는 걔네들 자체를 스스로 잡는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문제가 뭔지를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정의 내려주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머신러닝이라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라는 수준까지도 판별하는 게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땐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화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말하는 거라 비교 대상이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 로봇도 여러분들 아두이노 다음으로 뭐 라즈베리 파이, 라떼 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량화되어 있고 소형화되어 있는 장치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 24, 5년 전쯤에 로봇 관련된 걸 손을 댈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공부를 그때 하면서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아두이노가 나오면서 보편화의 대중화 길을 열어준 거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플랫폼에 맞추는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면서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컴포넌트화 되는 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로봇을 모듈 단위로 구매해서 갖다 끼면서 블록화 시켜서 그거를 이용해 갖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사용되는 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AI랑 연결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면서도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I를 반대한다 이런 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반대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한다 그래서 일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내가 하든 말든 세계적인 흐름의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 거라 그거는 통제 불가능한 겁니다. 반대하는 그룹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 그것이 멈출 수는 없거든요. 전쟁하지 말자고 전쟁 안 하나요? 기업들한테 돈 벌지 말자 그런다고 돈을 안 버나요? 인공지능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구글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인공지능 기능이 있잖아요. 텐서플로우 같은 걸 이용해서 오픈됐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만들어서 쓰는 인공지능이 따로 있고 독립적 프로그램들이죠. 다 얘 따로 쟤 따로 다 서로 다른 것들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구글 같은 회사가 멈춰야 사실 멈춰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구글이 멈추면 IBM도 멈추나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아마존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그 포인트에 임계치에 도달하는 순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데 멈출 리는 없어요. 그게 주식시장을 흔드는 거든 의학에 관련된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든 먼저 누군가가 임계치에 도달을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멈춰지지 않는 치킨런입니다. 그거는 실체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준영님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실체가 없죠. 그렇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 불가능한 거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거를 논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전쟁이 싫다고 군대를 안 가나요? 싫은 것과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럴 거라면 리듬을 타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가 인공지능을 공부한다고 해서 인류 발전에 혹은 인류 멸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개발자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인간이. 당장 제가 있는 곳만 해도 지진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하루에도 한 14번, 15번씩 평균으로 지진이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지진을 겪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오면 당하는 거죠. 저는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재해과 같다고 생각해요. 좀 더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 그 정도인 거죠. AI의 멸망을 좀 연장하고 싶다 그거죠. 키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AI 쪽 얘기하니까 얘기할 만한 것이 되게 많죠. 이래서 벌써 1시간 반이 가네요.